안녕하세요. 2교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32페이지 보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론을 보시면 근거가세 원칙,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 그 다음에 기업회계 원칙 세 가지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세 원칙이라는 거는 얼마 전에 했던 그 내용인데, 과세를 하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근거?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되고,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그래서 법에 위임을 해야 되고, 그 법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또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백주임은 안 됩니다. 다 기억나실 거고, 또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거가세 원칙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근거와 불충분한 과세를 방지하고 부당 능력에 따라 과세를 실현하고, 즉 응능부당, 응능실현의 원칙이거든요. 부당 능력에 따라 과세를 실현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과세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보면은 실질조사 결정, 그 다음에 결정 근거의 부기, 그 다음에 열람 복사권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제조 공장인 것 같잖아요. 제조 공장이에요. 제조 공장인데, 그러면 여기서 뭔가 만들어 갖고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대응되는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판관비, 인건비라든지 복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러프하게 이렇게 쭉 하면 이렇게 되면은 단기 손익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경영자들은 이런 전체적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출이 얼마고, 그래서 경비가 얼마고 해서 이익이 이번에 1, 4분기에 어느 정도 나는구나, 5월달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근거가 뭐죠? 다 장부에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 팔고 얼마 돈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실질조사 결정 두 번째, 장부에 있는 근거에 따라서 실질 조사를 해서 세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근거.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결정 근거의 부기 보시면 첫 번째 줄,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즉 세무조사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기장을 해요. 매출 10억, 원가 3억, 판관비 3억 해서 단기 4억,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금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이제 장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요. 이제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 내용이, 이렇게 회사에서 만든 그 장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누락이 됐거나 했을 때는 전체 기장한 장부를 다 부인하는 게 아니고, 누락이나 아니면 잘못 기장된,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그러니까 허위로 기장된 어떤 부분, 요 부분에 한해서, 이 용어가 포인트예요. 요 부분에 한해서, 이 부분에 한해서 다시 세무조사할 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머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장부가 이만큼, 전체가 이만큼인데 쭉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가지다. 1, 2, 3, 4 쭉 해서 10가지인데 보니까 4번이 좀 이상한 거야. 4번이. 예를 들어서요. 4번이 이상해요. 그럼 나머지는 오케이. 다 그냥 내비두고 요 4번에 대해서만 다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한해서만. 누락이나 허위가 있는 그 부분에 한해서만 결정을 한다는 게 결정 능력 부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열람 복사권은 이런 게 이제 세무조사가 행해지고 나서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된다?
납세 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은 이 결정된 그 결정서를 또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요. 구두로 청구하는 게 구두로 요청을 하면은 당연히 줘야 되고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또 문서로 접수해서 요청을 하면은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서에서는 줘야 됩니다. 안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위법. 그다음에 133페이지에 공무원의 재량한 게, 그러니까 이제 세법이 굉장히 많은 걸 규정하고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이 좀 허술해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라고 기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문이 애매모호한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세법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을 적용하는 공무원들, 세무공무원들이 세법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 직면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함부로 하지 못하게 조세법률주의 취지에 맞게끔 해라고 하는 게 재량 한계입니다. 재량 한계. 너한테 세무공무원한테 많은 권한을 줬지만 애매모호하면은 납세자 이익을 위하여 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게 재량 한계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기업회계 존중. 첫 번째 줄에 보면 납세의무자가 계속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 인정을 하고 받아준다, 받아들인다 하는 게 기업회계 존중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주관식, 그 다음에 사례 연구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3페이지 납세 의무. 납세 의무입니다. 거기 이제 143페이지 보시면은 뭐 박스가 하나 나와요. 박스가 납세 의무의 생성과 소멸 과정. 첫 번째는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고요. 그죠? 성립을 하고 그다음에 다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요.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냥 국어적으로만 봤을 때는요. 뭐 성립, 뭐가 된 거고 확정 확정이 된 거고 소멸 소멸한 거고 국어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없지만 세법적으로는 의미가 너무나도 달라요. 다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꼼꼼히 좀 보셔야 됩니다. 꼼꼼히. 그래서 보시면 성립은 뭐 추상적이다. 진도가 나가면 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확정은 구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다 이제 키워드예요. 키워드. 자, 그러면은 143페이지 하단에 납세 의무의 성립 요부터 갑니다. 첫 번째 줄 납세 의무의 성립이란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등 각 실체법이 정한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 넘어가시면 그럼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언제냐? 그 밑에 쭉 보면 이렇게 세목별로 쭉 나와 있어요. 세목별로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 의의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면 소득세나 법인세. 자, 보면은 지금 5월달인데 5월달은 지금 뭐 하냐면은 일반적인 세무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에서는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영업활동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있어요. 결산. 그죠? 여기서 보시면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과세 기간이 1년이고요. 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니까 언제죠? 12월 31일 날 어떻게 된다?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신고 납부를 언제 하게끔 하냐? 법인은 3월, 그 다음에 개인은 5월
신고 납부하게끔 지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성립은 언제 한다? 3월달 5월달에 되는 게 아니고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12월 말 이때요. 이때 이제 뭐 아까 앞에 이제 보시면 성립이 뭐라고요? 납세 의무자, 어떤 회사, 그죠? 회사의 대표. 그 다음에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이면 만약에 도수매를 했다. 그럼 뭐 당기순이익이 나오겠죠. 그리고 당기순이익 과표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율. 과표가 나오면은 과세 표준이 나오면은 세법에서 정한 세율. 뭐 법인이면은 뭐 10%, 20%, 22% 이렇게 쭉 나올 거고, 개인이면은 뭐 6%, 15%, 25%, 35%, 40% 쭉 나올 거 같아요. 법에 정한 세율을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성립이 되는 게 언제다? 요때라는 거예요. 요때. 그죠? 12월 31일. 이해되세요? 그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다시 144페이지 보시면 상속세. 상속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 상속은 언제 개시되죠?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돌아가실 때 사망일시. 사망일에 사망 이제 병원에서 이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의사가 써줘요. 거기 보면은 사망일시가 나와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써줘요. 사망 증명서를 써주는데 그 사망한 날에 상속이 발생하는 거고 그때 상속세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되시고 그 다음에 증여. 증여라는 거는 증여로 인해서 취득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한테 뭔가를 줘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뭐 돈을 준다. 그러면 취득할 때 그때가 증여세가 성립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6월 1일. 그 다음에 부가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여기랑 똑같죠? 여기랑 소득세나 법인세. 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요.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간이 1기, 2기 되어 있는데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니까 이건 언제 성립이 된다? 이때. 얘는 이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밑에 보면 인지세. 인지세라는 거는 수입인지, 우표 같은 거. 이거는 문서. 그래서 문서를 작성할 때, 그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요.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매매를 할 때, 그다음에 농특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될 때. 이것도 굉장히 성립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지금 한 거는 왼쪽 페이지는 국세,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는 지방세예요. 지방세. 첫 번째 취득세.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자동차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취득세 과세 물건을 같은 이런 거를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좀 밑에 지방소득세,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그다음에 재산세, 이것도 과세 기준일, 즉 매년 6월 1일입니다. 지방소득세, 방금 지방소득세 얘기가 나왔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성립할 때 그때 이제 지방세가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고 했는데 납세 의무가 성립돼야 된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국세가 그러니까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예전에 국세가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면은 국세가 확정이 되면은 여기 10%가 된 지방세였어요. 지방세 자동으로 납부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썰택스라 그래갖고 부가적인 세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방세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발도 많고 그래갖고 한 4, 5년 전쯤에 이거는 국세하고 독립적으로 독립세제로 전환됐어요. 독립세로. 그래서 지금 다 따로따로 놀아요. 따로따로. 참고적으로 좀 그만 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레저세, 담배세 뭐 쭉쭉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납세 의무의 성립,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확정 봅시다. 확정.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확정이라는 것은 추상적 납세, 첫 번째죠. 추상적 납세 의무에 세법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세금, 부담 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이 얼마다 확정하는 거예요. 근데 확정하는 게 의미가 되죠. 이거는 성립을 했어요.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소득세다. 개인 기업이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어떻게 돼요?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니까. 그죠? 근데 성립이 됐고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PC방을 해요. PC방을 하는 사장님이에요. 과세 기간이 연말이 끝났으니까 이제 납세 의무가 성립된 걸 알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될지 아니면은 얼마를 환급받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추상적, 구체적. 그죠? 그리고 또 자세히 들어봅시다. 그럼 요 확정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정부가 부과하는 부가 세목이냐, 정부 부가 세목이냐, 아니면 자진납부 세목이냐. 여기서는 신고 확정,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책을 보면 확정을 하는데 두 가지, 여러 가지 세목이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의미예요. 146페이지 양가로 1번 정부 확정, 정부 부가제도, 정부 부가세목. 동그라미 1번 의. 정부 확정은, 즉 정부 부가세목은, 정부 부가제도는 확정의 권한을 누구한테? 과세권자, 즉 국가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제도예요. 이는 전통적으로 이제 맨날 국가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그 개념의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목이고요. 동그라미 2번 시기와 방법은 국가에서 납세자 당신은 이번에 세금이 1,000원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어떤 절차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줄 보시면 결정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은 납세 이번 해야 될 게 1,000원입니다. 결정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납세자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의 정부의 의사표시 그 1,000원을 부과하겠다는 거는 정부 내부에서, 국세청 내부에서 내부 의사표시지 그걸 외부로 드러내야지, 즉 납세자에게 알려야지만이 그게 정확하게 조세 채권과 채무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효력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만 있는 의사표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납세자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래요? 우편물을 보내요. 아니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메시지를 보내요. 그죠? 보시면 구체적으로 결정 통지가 결정된 내용을 통지할 때 그게 납세 의무자에게 어떻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부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에 이제 정부의 그 세무서에서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1,000원을 내야 됩니다. 뭐 결정을 했어요. 그럼 A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이 의사를, 이 결정된 의사를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해서 이렇게 이 사람한테 알려요. 그러면은 이 기간 시차가 발생하잖아요. 시차가. 그죠? 시차가 발생해요. 시차가.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내가 의사 표시를 하자마자 효력 발생을 시키는 게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 시차가 만약에 뭐 하루 이틀이 발생한다면, 근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때 의사 표시한 거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우편물이든 아니면 뭐 메시지를 받아봐야 읽어봐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요거의 관점은 발신주의. 이거의 관점은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인지 애매모하다. 그러면은 납세자를 위하여 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게 유리해요, 이게 유리해요? 당연히 이게 유리해요. 그죠? 그래서 정부가 결정한 부가세목을 납세자한테 뭔가 이제 의사표시를 할 때, 우편물을 보낼 때 효력은 우편물을 보낼 때가 아니라 우편물을 받을 때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도달주의를 좀 선택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이 납세자가 세무서한테 어떤 의사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세무서 앞에 가서 얘기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의사표시를 이제 그 우편물로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가려면 또 시차가 발생하잖아요. 뭐 하루든 이틀은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까도 또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애매모할 때는 납세자를 위하여. 그죠? 그럴 때는 납세자는 어떤 게 유리해요? 발신주의가 유리한 거죠. 내 손을 떠났을 때 내가 바로 우체국에 가서 소인을 찍고 우표를 붙이고 소인을 찍고 할 때 딱 그때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납세자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도달주의, 발신주의 하는 게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146페이지로 돌아와서 양가 1번 정부 확정, 정부부가제도, 정부부가세목인데 방금 한 게 동그라미 1번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정부 확정 방법. 그럼 정부가 이렇게 이제 확정하는 방법, 결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기업과 니은, 실지조사, 그 다음에 추계결정,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질결정, 기업 보시면 146페이지 기업, 실질결정, 실직조사결정. 두 번째 줄, 납세의무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 서류를 근거로 해서 조사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회사에서는 장부를 만들 의무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요. 그거에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한다.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그 장부를 만들 만한 능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만들진 않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불이 났어. 아니면 뭐 안 만들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147페이지 추계결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추계결정. 이거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원칙은 실질조사 결정을 먼저 하는 거고요.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보충적으로 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줄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사업자인 경우, 그죠?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밑에 동업자 번영, 사업 효율, 뭐 기준 경율 등 근거로 해서 추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실질 결정과 추계 결정이 있는데 실질은 이제 장부, 영수증, 뭐 세금 계산서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의 세금을 계산하는 거고요. 그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동업자 번영,
동종업계에 그동안에 이 사람들 해온 걸 보니까 이 정도 매출이면 이 정도 수익이 나더라.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그냥 과세를 하거나 추계조 하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업종에서 보니까 계속 그동안에 이제 다른 회사는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하면 그 데이터가 또 구체적에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쌓인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만약 당신이 매출을 100을 했다면 업종에 따라서 당신한테 그냥 장부나 걸 만들지 않더라도 그냥 경비를 인정해주는 비율이 있어요. 경비율이라고 하는데 뭐 단순 경비율, 기준율 두 가지가 있긴 하는데 당신 그래서 기준 경비율이 뭐 79%다. 그럼 79%는 인정해주는 거지, 9원을. 그래서 당신의 이익은 21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수령에다 세금 내라. 이렇게 하는 게 추계 결정이에요. 경비율. 동업자원형 경비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자기부가제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